오늘 원래 김유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김춘추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즉위 과정을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김춘추의 즉위 배경 과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김춘추 그 아버지 김용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즉위를 해야 되는데 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김춘추의 할아버지 진지왕에게 위선에 그 하자가 있었다. 진지왕이 정난 황음에서 정치를 어지럽히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삼국 사기에는 그런 왕위에 4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만 실려 있고 전혀 왜 4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정치가 어지러웠고 여자 관계가 아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관계됐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다행히도 진지왕대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의 도화녀 비형랑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화적으로. 설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이제 하나는 역사가 되고 하나는 문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도화녀 비영랑조는 그 문학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지만은 역사성도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웠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당시의 신라 사회에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혼인 관계, 그런 여자 관계 때문에 국인들의 그 합의에 의해서 그 폐위되면서 그 죽임을 당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화녀 비영랑조에 보면 귀신과 진지왕이 죽고 난 뒤에 도화녀라고 하는 여성과 관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용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고대 사학의 일반적인 이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말년에 제4년째에 여자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폐위당하고 그 여자 도화녀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거기에 보면 이제 사생아로 되어 있고 유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형이라고 하는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용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왕위를 계속 나갈 수 있었는데 진지왕이 폐위되고 그다음에 진지왕의 그 조카, 진지왕 형의 아들, 형이 동륜태자라고 그랬습니다. 동륜태자의 장남인 진평왕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진평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진흥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불교식의 국왕의 지위를 표방을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게 전륜성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전륜성왕을 신라의 전륜성왕이라고 표방을 해서 지배를 해 나갔는데 자기 장남이 죽고 이제 순조로운 자기 아들도 왕위를 순조롭게 계승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전륜성왕은 의식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신라의 전륜성왕이 아들이 죽고 또 또 다른 하나의 그 수레, 법륜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진지왕이 폐위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전륜성왕 이데올로기가 더 유지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평왕이 왕위를 승계하고 난 뒤에 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역시 불교에서 빌려와 가지고 우리 집이 스카모니 집안이다 라고 해서 홀리 패밀리, 스가족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신성가족 신앙을 진평왕이 표방을 해서 자기의 왕권의 그 정통성, 안정성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각자 낳으면 다들 어린 시절에 키워보면 다들 자기 아들을 굉장히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가 우리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이러는데 누구나 다 아주 똑똑한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평왕은 우리가 이 스카모니가 과거에 인도에서 태어났지만은 다시 환생을 해서 신라에 태어날 거다. 아들을 낳고자 하면 나는 그 아들을 스카모니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정반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스카모니의 아버지가 정반왕이었었는데 자기 스스로 정반왕이라고 그러고 자기 와이프를 마야 부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동생들을 전부 스카모니 삼촌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 아들 자리만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자리가 아들이 태어나면 신라의 스카모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여러 명 여자를 데리고 일부 다처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신라 사회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게 일부 일처첩제 사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 이후에 가면 여러 명의 왕, 5명의 왕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데 이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신라 사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사례들인데 그건 뭐냐면 신라 사회의 그 원칙이 한 왕은 한 왕비만 전처 후처는 있습니다. 후처는 있는데 전처를 두고 후처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거 들어오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첩이 되는 그런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여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일처첩제. 고구려나 백제는 그 일부 다 처첩제였던 것 같고요. 고려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왕건 태조가 결혼을 많이 했어요.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중에 6명은 처로서 6명은 처로서 나머지 23명은 처부로서 정상적인 왕위 계승 재산 분배권을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처처의 그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평왕도 결혼을 2번 했어요. 마야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2번째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거기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딸 3명만 낳았는데 누가 누구의 딸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직계 좀비소 진평왕 중심으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형제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자식은 신성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서 생겨난 게 소위 성골입니다. 성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골이라고 하는 관념이 진평왕 때 와가지고 홀리 패밀리, 스가족 신앙에 의해서 생겨난 게 성골 관념인데 자기 동생도 먼저 죽고 자기 동생 백반과 국반이 있었는데 이 2사람이 먼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진평왕은 오래 살았어요. 5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식을 결국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되고 딸만 셋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진평왕의 사망이 이제 죽기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진평왕이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데 이제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진평왕 말년에
왕이 오래도록 있으면서 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위를 아들을 낳으면 정상적으로 물주겠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만 있으니까 아마 진평왕의 그 아들 낳기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승계를 아마도 용춘을 대상으로 해서 용춘에게 승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춘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혈연적으로는 자기 사위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촌간이죠. 사촌간이고 진지왕의 아들인데 그러나 국인들이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들이 쫓겨난 아들의 쫓겨난 자기들이 쫓아내는 합의에 의해서 쫓아낸 왕의 그 사생아이고 유복자인 용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용춘으로 하여금 내성이라고 하는 왕실 사무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두었는데 그런 기구를 두어서 사실은 그 힘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힘을 많이 실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용춘이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못하게 되고 이제 할 수 없이 방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촌수가 굉장히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딸이 없고 자기 형제도 죽고 딸만 있어요. 하필이면 용춘의 아들이 있고 용춘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춘추인데 이걸 배제시키려고 그러니까 촌수가 멀어지니까 진평왕이 말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촌수가 아주 멀어진 쪽에서는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말천이라거나 몇몇 이런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왕위를 노리지만은 진평왕으로서 거기에 줄 수가 없으니까 홀리 패밀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세워 가지고 성골 남자가 다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남자들이 이제 반발해 가지고 여주는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 여왕이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론을 펴는데 다행히 진평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래도록 왕위에 있었고 체제를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해가지고 딸을 이제 반발이 있었어요. 말에 그 아찬 그 칠숙과 석품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 이 반란의 목적은 여왕의 저기에 반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이거를 이제 진압을 하고서 여왕으로서 자기 장녀 이게 선덕 여왕은 이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대상이 이래 보면 무슨 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자기 삼촌하고 혼인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삼촌하고 혼인을 했는데 그 삼촌 일찍이 죽고 선덕 여왕이 혼인했느냐 혼인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기록은 모호한데 삼국유사 왕적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 필이 배필할 때 이제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혼인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마 그 국반이 아닌가, 그 백반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아직 그 여자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다 여하튼 결혼을 저기를 하게 됐는데 이 저기는 아마 일종의 그 타협안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왜 다 타협을 하느냐 하면 각자가 이제 다음 자리 왜냐하면 여자인데 아들이 자식이 없고 하니까 다음을 노릴 수 있고 자칫하면 이 시기에 백제가 굉장히 공세를 가해오니까 자칫하면 신라왕조가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몰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서로가 이제 노리는 거죠. 노려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견제하는 속에서 이제 균형이 잡혀가지고 두 파가 하나는 성골 남진놈파 여왕을 지지하는 일파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여주 불능 선리파라고 그랬어. 여자는
잘 정치를 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내세웠는데 네 분이 일어나면 파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니까 백제가 계속해서 백제이 모왕대인데 모왕이 끝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602년부터 40여 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대외적인 공세 때문에 파탄을 맞을지 모르니까 이제 타협을 했는데, 그래서 선덕여왕대는 정치적인 변화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선덕여왕이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제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하니까 뭐 절에 가서도 빌고 산천에 빌고 이래서 잘 낫지 않았다. 이 스트레스가 옛날에도 많았던 이 사람 선덕여왕은 정치에 뭐 뜻도 없어요. 뜻이 있어서 내가 뭐 하겠다 이런 뜻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대 중요한 특징은 말이죠. 이 문화정치,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 불사를 많이 하고, 여기 그 대표적으로 그 월성 앞에 있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이 돌을 쌓는 게 있어요. 하늘에 점을 별자리를 관찰하는 건지 점을 치는 건지 이건 잘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둘러싸고 지난 100여 년 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남아있는 거는 유일한데, 동아시아 세계 유일한 천문관측이냐 별을 점자리를 점치는 거냐, 안 그러면 이제 이 일련의 그 어떤 이 하늘의 운세 그 시간 이런 걸 반영해서 만드는 거냐, 온갖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논란이 지금 100여 년 동안에 20세기 초에 들어와 가지고 첨성대가 뭐냐라고 하는 건 각인각서로 정설이 없습니다. 온갖 설이 난무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돌을 만드는데 굉장히 돌 가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가공술로 돼 있다. 그걸 돌아가면서 그 화강암을 말이지 만들어 가지고 끼워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돌은 어디 돌이냐면 그 남산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남산돌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그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서울에 가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북한산에 비봉에 있는 그 북한산비가 남산돌이고, 경주에서 또 불국사에 가면 불국사에 그 계단 청운교, 백운교, 칠보교, 연화교 그 올라가면 석가탑, 다보탑 이게 다 남산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이 품은 수수께끼가 엄청나다. 왜 불국사를 남산돌을 가지고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재료가 거기 있어가지고, 토암산에 석굴암은 말이죠. 토암산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건 이제 그동안에 인문학만 가지고 이건 밝혀낼 수 없는데, 자연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불국사에 많은 어떤 수수께끼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제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잘 가지는 않는데 불국사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참 새삼스럽게, 지금 다 불국사 가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굴암 가기가 어려워도, 석굴암 다 개방을 안 하니 가기 어려워도, 불국사가 구조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그 동아시아 세계 최고의 그 어떤 수준을, 경덕왕대가 도달했던 온갖 그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게 불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종합적, 요즘식으로 하면 백화점, 아주 세련된 백화점, 전문 백화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여기에 남산돌이 사용이 되었다. 그 엄청난 역사인데, 우리가 흔히 삼국유사에 근거해가지고 삼국사기에는 불국사에 관한, 석굴암에 관한 내용이 일체 없어요. 이것 또한 이제 수수께끼인데, 대개 불국사를 김대성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설화적인 이야기고, 미술사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전부
김대성이 삼국유사에 보면 뭐 이세부모조에 김대성이 지은 것으로 나오지만은 김대성이 개인이 지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식으로 하면 돈이 수천억에 수조원 들 정도의 역사들을 개인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남산이 신성한 공간인데 남산도를 캔 것도 지 마음대로 개인이 캘 수 있다. 나는 답답해요. 더구나 남산이 불국이다라고 하는 거기 부처가 진신 이 스카가 산다. 보살이 거기 다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와서 돌을 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데다가요. 토암산이 말이죠. 동학으로서 신성시 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문무왕이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동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 석탈에 죽은 석탈의 뼈를 가지고 갈아서 소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동학 신이다 해서 다른 신하고는 다르게 자기 조상신이라 생각한 탈의 사당을 위해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어제 올라간 김에 엊그저께 토암산에도 왜 그러냐 올라가자고 내가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꽃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온 김에 토암산이 왜 그러냐면 동해안이 바라보이고 경주 시내가 바라보이는 경주 일대에서는 유일한 공간이 토암산이다. 그래서 동학 산신이 여기 있고 그 밑에 헬기장이 있어요. 저기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토암산은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산이 꼭대기 주차장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평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335 메치스 일이 있어가지고 참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용하다. 뭔가 이게 여기까지 와서 대부분 99%가 토암산에 안 올라가는데 토암산에 며칠 올라와서 보고 간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몇 팀이 이래 있더라고요. 그제 오후에 강진 올라가서 그래서 역시 올라가니까 거기는 동해안 쪽은 우물하거나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동해안 쪽이 보이는 날이 조사를 해보니까 맨날 되지를 않는데요. 여기에. 저도 뭐 동해안을 멀리서 보지만은 아주 맑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도 거기 갔을 때도 뭐 석굴암의 앞에서도 가고 보기 어려웠는데 여하튼 올라가면 동해안하고 경주 시내가 보이는 그래서 신라 불국토를 지켜주는 사실은 동해로부터 지켜주는 진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게 이제 불국사 토암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별히 남산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아마도 불국토를 토암산으로 옮겨가서 불국 정토를 토암산에다가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남산도를 가지고 첨성대도 분석해 보니까 남산돌이고요. 월정교, 춘장교 이것도 다 남산돌로 만들어져서 경주 시내에 나오는 여기 뭐 나온니 탑 이런 거 다 남산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 가지는 남산이라고 하는 가지는 어떤 신성성 이게 굉장히 신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서 뭐 평양에도 남산이 있고 서울에 남산이 있지만 그 남산하고는 유가 다릅니다. 그 남산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산이다 이렇게 불렸지만은 신라 사람들의 경주의 신라 사람 6세기부터 남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룡사가 창건이 되면서 중심이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의 중앙 개념하고 동서남북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남산이라고 불려서 요보다 몇십 년 뒤에 거기에 성을 만들면서 진평왕이 남산 신성이다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6세기 때부터 신라 사람들이 남산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래서
첨성대도 남산도를 가지고 와서 정교하게 만들었고, 요 이제 결정체가 뭐 석굴암이고 불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대는 이런 거기 영묘사를 만든다거나 분황사를 창건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룡사 구청 목탑을 세운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만 있지, 실제로 정치적으로 뭔가 혁신할 만한 이런 내용은 갖지를 못했던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균형이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균형이 자칫하면 저울추가 무너지게 되면 신라 파탄을 맞을 위기 상황을 맞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선덕왕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마침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겨나는데, 선덕여왕이 죽고 난 뒤에 성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진덕여왕입니다. 그래서 진덕여왕은 공짜로 저기를 이제 하게 되는 셈인데, 그런데 선덕여왕 말년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가장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상대등으로 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담이, 이게 빨간 게 여기 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이 비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 선덕여왕이 그 죽음에 임했을 때 아주 647년 그 1월입니다. 병이 약하다가 그래도 60대까지 살았어요. 살아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다들 이제 노리는 거죠. 누구를 노리냐면 여왕을 여주 불능 선립하라고 기족파입니다. 당시에 상대등이 귀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자리를 노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남성들, 이제 거기 대표자가 김춘추하고 김유신이었습니다. 요 두 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파는 각각 정치 지향을 달리했어요. 비담은 이런 그대로 불교를 통해서 여왕을 반대하고 남성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남자 군주가 나와야 된다. 남자 군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여왕이 저기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골 남진론을 여전히 주장해가지고 여자라도 성골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세우는 쪽이 진덕이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김춘추하고 김유신은 그쪽의 입장이고, 때마침 바로 직전에 귀국을 했던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거는 불교의 입장에서 여왕 쪽입니다. 패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중도파 제외하면 크게 정치적 입장 세 패거리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덕여왕이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상대등 비담의 난이 647년 1월 달에 한 보름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따 김유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런 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비담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647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덕여왕이 저기 할 때도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됐고, 실제로 또 반란이 또 일어났는데, 요 난을 지나간 인물이 김춘추와 김유신인데, 이때 말이죠. 김춘추는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고 비어있는 사이에 비담이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김춘추가 왜 이제 일본에 가느냐 하면, 다음에 김유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642년에 대야성 전투에 백제가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낙동강 서쪽 지역을 다 함락시켜 가지고 신라 영토가 영남권에서 반으로, 옛날 가야 영토는 전부 백제 영토로 편입이 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위기에 빠지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 그러냐면, 대야성의 군주가 김유신의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김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또한 아주 이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야성이 함락이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자 김춘추가 직접 나서가지고 고구려 원병이라기보다 고구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깁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돌아오자 646년 9월 달에 일본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 일본 사신을 따라가지고 46년 12월 달에 바로 한 달 전에 일본에 갔는 겁니다. 일본 동향도 파악하고 일본에 그 당시 일본에 개혁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화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향도 보고 일본의 여왕이 그 직전에 여왕이 저기에 있었어요. 바로 직전까지 여왕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정치적으로 김춘추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저기를 이제 기획을 해 나가는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간 사이에 비담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647년에 한 보름 동안 난이 일어나가지고 왕당파들이 수시에 몰렸는데 여기 이제 김유신이 깨를 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집권을 김유신의 깨에 의해 가지고 집권을 이제 비담의 난을 보름 동안의 위기에 몰렸다가 진압을 하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실권을 이제 김춘추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647년. 그 당시 일본에 가 있다가 김춘추가 돌아와서 사실상 실권자가 되어서 진덕여왕 때는 견제와 규정에 의해서 정치가 유지되어 나갔다면 이제는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는 김유신 요 일파가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나가는 집권을 해 나가고 실제적으로는 준비를 해 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요 기간에 647년부터 54년까지 한 7년 내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김춘추가 집권을 준비해 나가는 기간이고 요 이듬해 648년에 들어와 가지고 밑에 보면 입당을 합니다. 당나라에까지. 그리고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 게 고구려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가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도 들어간 동아시아의 3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국제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물론 선택은 당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당태종과 밀약을 해서 당나라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세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내부 사정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전쟁을 이제 내부적으로도 반대파들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정통이 아닌데 왜 왕위 계승을 하는? 내부적으로 김춘추가 온전치 못해요. 김춘추가 처음부터 저기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파가 훨씬 더 많아요. 군사적으로 비담이 실패했지만은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김춘추는 이게 내부적인 반대 세력하고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백제의 끊임없는 압력, 고구려의 공시에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나라 힘을 빌리는 거다라고 해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온갖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과 군사 동맹을 이제 밀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태강 이남의 백제 땅은 나중에 빼앗으면 백제 고구려를 다 멸망시키면 그 땅덩어리 너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김춘추는 진덕여왕 때에 김춘추가 집권해가지고 당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실권을 가지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데 당제를 적극적으로 복장도 연호 사형도 금하고 이제 오묘제도 수용하고 제도를 당나라 제도로 적극적으로 국학의 모태도 만들고 해서 요때 이제 김춘추가 왕위 계승을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김춘추는 왕위에 7년 있었지만은 사실은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몇십 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진덕이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그 7년 동안은 자기가 직접 준비해 나가기 위한 즉위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준비하는 것은 뭐냐 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불교 중심의 지배가 아니고 유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는 그런 신라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덕이 왕이 말년에 이제 죽게 됐을 때 사실 거기에 이제 대신 회의들이 열려가지고 다음 후계자를 어떻게 할 거냐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그때 상대등이 이제 비담은 실패했으니까 그 후임이 이제 상대등 알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알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섭정으로 결정이 김춘추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신들 회의에서 김춘추를 추천을 안 해요. 추천을 안 하고 전부 김주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누구를 추천하느냐. 알천이 왕위가 아니고 섭정을 해라 당분간. 타협을 이렇게 하는데 알천이 이 인물이 핵심 귀족이긴 해요. 상대등으로서 핵심 세력인데 나는 늙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춘추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왕위를 올라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섭정을 해라. 왕위 계승권자가 아직 없으니까 섭정하라고 그러는데 섭정하기 결정했는데 섭정을 이제 알천이 난 못하겠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김춘추한테 가니까 김춘추도 오매불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오고 집권해가지고 힘도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한 세력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장도 내어 몰았어요. 자장이 성녀로서 아주 실력자인데 자장이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불교 중심으로 여왕을 지지하면서 불교 중심으로 신라국가를 운영해 나가려고 자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교 치국책이라고 그럽니다. 자장을 내 몰아가지고 자장은 이 태백산에 들어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김춘추가 기다렸다는 듯이 챙겨야 되는데 같이 가서 왕위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가서 섭정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과서에는 왕위를 이어받아 달라고 한 것처럼 하는데 김춘추가 3번 사회한 거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2번은 뭐냐면 알친에게 이야기했듯이 섭정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위 올라가고 준비해 왔는데 거절을 합니다. 2번째 가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대안이 없어. 실권자는 김춘추인데 그래서 3번째 못 이기는 척 하지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기했던 게 그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 고난과 온갖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즉위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부의 반대 세력이 지원하는 세력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54년에 마침 즉위하는데 654년부터 이제 한 7년 동안 사망할 때까지 7년 동안은 뭐냐 하면 앞으로를 이제 내다보는 내부적으로 자기 아들 자식들이 왕위 계승을 이제 제대로 해나가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하겠느냐를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는 정교를 분리시켜가지고 종교는 불교지요. 종교는 불교인데 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는 유학을 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전통시대의 귀족들이 훨씬 더 강하니까 이 방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방법은 뭐냐면 전쟁이다.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전쟁 통하는데 홀로 안 되니까 당나라 병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요 7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기간이었고 마침내 말년 660년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금강이라고 하는 자기 즉위하면서 금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대등이었는데 상대등으로 이제 6, 7년 있다가 금강이 사망하자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회유한다고 상대등으로 임명을 했는데 김유신을 660년에 상대등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유신이 정상적 상황이라면 상대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거든. 아무리 실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되는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부 체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하고 이제 합의해서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당병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당도 신라가 요청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 문제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전쟁을 659년에 좋다 전쟁한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얼핏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척천무가 사실상 659년에 와면 집권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당나라에서는 말이죠. 고구려를 공격해야 되겠다. 고구려가 골치 아프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구려 계속 공격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고구려가 산성전, 게릴라전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그걸 이제 고구려 성공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성공론을 주장하다가 당나라에서도 주도 세력이 교체가 됐어요. 원래는 당태종 중심의 당나라 건국 세력, 당태종이 집권하는데 도왔던 세력들이 전부 고구려를 공격해 와가지고 여러 차례 공격하는 다 실패를 해요. 645년 전투에는 당태종이 직접 고구려 원정하기도 했고 실패를 하고 나니까 척천무호가 기존의 당나라 건국 세력하고 이 공신 세력들을 이제 제거를 한 겁니다. 새로운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척천무호도 전쟁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고구려 일방적 공격에서 이거 실패를 하니까 벗어나서 이제 백제 성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게 660년의 전쟁이었습니다. 659년에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고요. 정치적으로 김춘추에 반대되는 세력을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많이 죽입니다. 이 정치적 반대되는 세력을 당나라에서는 이용하려고 또 반란을 지원해주고 하는 복잡 미묘한 관계가 이제 전개되어 나갑니다. 여기 이제 전쟁 이야기는 할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당나라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도 생각이 각기 다릅니다. 신라는 백제 영토를 장악을 하는 걸로 만족하고 고구려 영토는 내 영토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을 동원해가지고 백제를 견제하고 나중에 당나라를 견제를 하려고 해요. 당나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원래는 백제 영토는 당태종이 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숨겨놓고 백제 영토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영토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신라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라 내부에서는 이제 강경론과 온건론이 온건파들은 뭐냐면 김춘추 그 후에 무열왕, 문무왕대를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당의 또 힘을 빌려가지고 내분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복잡한 관계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백제 유민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신라는 고구려 유민을 이용해서 서로 견제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게 나당 간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당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가장 그 강경한 입장에 섰던 인물이 바로 김유신이라 하겠습니다. 무열왕은 661년에 사망을 하고 사망하고 난 뒤에 김춘추의 그 장남인 문무왕이 즉위를 하는데 문무왕이 한 10여 년 동안에 의존도가 김유신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외삼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외삼촌 회장이 될 뿐만 아니고 김유신은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유신에 대해 가지고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과 함께 삼국을 통일한 그 원훈이라고 이렇게 이대 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국유사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신이 되었다. 김유신은 아주 큰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그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정근대 사화에서는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이 신라를 통일하고 지켜내는 그런 공로자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춘추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이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삼국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이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체제인데,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권이 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전이 10권인데, 열전 10권 중에 김유신 열전이 3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86명, 7명이 되는데, 혼자가 3권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혼자는 한 권을 나누면 한 권 속에는 한 5, 6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김유신은 혼자 3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의 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김유신 열전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보면 김유신은 이게 목동들 나무하는 그 초보들도, 농사 짓는 농민들 말할 것도 없고, 김유신을 고려시대 때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널리 평가받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사에 들어와 가지고는 김유신은 망고 역적처럼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단지 신채와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외세를 빌려가지고 동족 국가, 같은 민족인데 민족을 멸망시켰던 인물이다. 김춘추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극단적인 평가를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것이 나오게 된 거는 말이죠. 일제 식민 지배로 전락을 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인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그 외세에 대한 거부감 반응을 속에서 가장 먼저 외세를 끌어 가지고 동족 국가를 멸망시켰던 두 인물이 김춘추와 함께 김유신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외세를 막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 개소문 같은 인물, 그 다음에 이순신과 같은 인물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요게 이제 해방 이후에 교과서에도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이후에 뭐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동족 문제가 나오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연결해 가지고 한국 통일을 이제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건 역사적 팩트에 대한 이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외세에 대한 개념, 민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엉터리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결과만 가지고 투영한 겁니다. 역사에 이제 그런 엉터리 해석이 너무 많은데 그건 적지 않습니다.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다 동족이라고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민족이 형성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지, 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우리 다 같은 뿌리다라고 하는 의식은 말이죠,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민족의식은 없었어요. 민족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에 고구려 부흥, 백제 부흥이 있고, 고려시대에 들어가면 경주 중심으로도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야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신 그 당시 있었던 거는 민족의식이 아니고
이제 동유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상하다. 이게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르고, 우리 그 삼국은 뭐냐? 삼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서로 간의 외세라고 생각을 하는, 외적입니다. 외적으로 생각하는데, 뭔가 일본도 다르고, 중국하고도 뭔가 한족하고도 다르다 이런 의식은 가지기 시작해서, 이걸 뭐냐 하면, 문화적 공통분모는 많고, 접촉이 빈번했으니까, 같은 문화적 기반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접촉하다 보니까 이거는 동유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저게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식은 전혀 없었고요. 자기들은 각각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 하나 통일이 되고 문화도 다 공유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북조의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제 아닌 것처럼 우리 너가 나라 통일될 필요도 없다 지금 그놈이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많아요. 이제 아주 천년동안이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은, 신라고 우리 백제인들은 서로 간에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서로 간에 외세다. 단 뭔가 비슷하다. 어느 체계라거나 문화적 기반이 비슷하다. 그래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외세라고 서로 간에 외세고, 당도 외세일 따름이고요. 동조의식은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형성되지는 않았던 거고, 오늘날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 투영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 당군의 자손이라거나 이런 거 다 만들어내놓은, 오늘날에 만들어내놓은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해서 그거 외세를 가지고 사실은 잘못 평가해 온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이건 당시 사정에서 보면 김춘추라거나 김유신이라거나 하는 것은 정당하게 평가가 내려야 된다. 저는 뭐 김유신이나 김춘추가 대단한 인물이다. 뛰어난 인물이고 시대를 어쩌면 앞서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이제 전혀 다르게 해야 된다. 최근에 와가지고 이상한 평가를 내리는 게. 근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김유신의 경우에는 출신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전통 신라인이 아니었고, 원래는 금강국 계통이었습니다. 금강국의 마지막 왕이 구해왕인데, 구해왕에게 정손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금강국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532년에 거부황대 신라의 포습이 되는데,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금강국 왕이 뭐 되거나 했을 터인데, 저기를 했을지 들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계통의 신라에 투항을 해가지고 와서 신라 지배 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편입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정당한,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만 김해 지역을 자기 시급으로 받고, 자기 집안에 이제 금강국왕 시급으로 받고, 이 구형왕 아들들은 전부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쉽게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동화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라의 전통적 귀족들이 굉장히 보수적 입장, 배타적 입장에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신 인고 귀족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김무릭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그 대외 활동을, 군사적 활동을 많이 해요.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뭐라고 군대 가면 뭐 전초적 전진하는데 아마 총알바지로 많이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무력이 이런 그대로 말이죠. 엄청난 군공을 세우면서 쉽게 얕볼 수 없는 그런 군공을 김무력이 세워 나가게 되면서 이 전통 보수적인 그 신라 왕경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기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소외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 결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어머니가 만명부인인데, 만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풀종이라고 하는 진흥왕의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딸이 만명입니다. 그래서 수풀종하고 서현이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 반대를, 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현하고 만명이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만노군, 오늘날 충청북도 진천에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왕정 출신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진천에 가가지고 태어나서 그쪽에 가면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 태실도 있고 온갖 김유신 관련해가지고 뒷날 만들어진 설화가 많이 거기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이제는 김유신과 김춘추가 동지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은 그 김춘추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것 같고, 김유신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데, 정략적 결혼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김유신의 깨, 김춘추하고 결합이 되었던 김유신의 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기 여동생인 보위와 그 문희가 있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굉장히 현대식의 그 이름이에요. 이 시기에 보기가 어려운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유신, 김무려, 김서연 다 굉장히 세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바로 이제 뒷산이 선도산이죠. 선도산에 이 선도산이 여성성이 강한 산입니다. 여기 산신도 성모라고 중국의 황제 딸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화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불사를 한 것도 비구니가 불사를 했던 걸로 삼국유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팔분능선에 삼존상이 있죠. 절이 있는데 그걸 그 성모가 나타나서 이제 그 점지를 해가지고 돈을 재원을 지원해가지고 비구니 지혜라고 한 비구니가 절을 지은 것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 선도산은 굉장히 음기가 강한 이런 산인데, 여기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가 바로 이 보이가 꿈에 들어와가지고 꿈속에서 선도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꿈속에 오줌을 넣어서 아마 이불을 적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줌을 넣어가지고 오줌이 왕경이 가득 차서 꿈이 깼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꿈 이야기를 지 동생에게 해서 이제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희가 결혼을 이제 그 김춘추하고 결국에 이제 하게 된다는 이런 설화적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위와 문희가 있고, 이 문희가 김춘추와 결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문무왕 이하 애들을 낳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김춘추에게 서자들이 5명이 있어서 아마 김춘추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이제 결혼해가지고 여기에서 자식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두 사람 사이에 나온 자식이 지조인데, 김유신이 지조하고 결혼했다는,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 지조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자기 조카인데, 자기 여동생의 딸인데, 이것도 정상적 혼인은 아니고요. 아마 김유신이 뒤에 그 재혼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집은 말이죠. 제매정이라고 하는 제매정댁, 지금 현재 월성 서쪽편에 그 제매정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물을 반듯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 한 10년 전에 10년 넘었나 이거 발굴해 보니까 그건 제매정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물은 굉장히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 뭐 제살유구가 건물이 굉장히 큰 게 나왔는데, 그건 집안 개인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매정댁 비정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유신 집안은 물이 좋아가지고
물이 좋아가지고 물을 사 먹고 팔고 할 정도의 우물이 좋아가지고 그 집을 제매정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이 자기 물맛을 전쟁 나갔다가 이제 자기 집에 들를 기회 없이 보고하고 다시 전쟁 나가고 아주 긴박한 순간에 집이 그리워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나가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물 떠다 와가지고 물 마시고 집에 몇 년 안 들어가도 이게 물맛이 변함이 있구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삼국 유사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자기 종택을 제매정택이라고 하고 그 부인을 이제 제매 부인이라고 불렀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라의 그 유명한 부윤대택들을 35금입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김유신 집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신 설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고려 후기에 고려 말기에 와가지고 소설 속에 설화 즉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청관사 이야기 말을 타고 가다가 술을 먹고 공부 안 하고 그런다고 내버려 뒀더니 말이 청관역에 만나가 그건 이제 실제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설화적인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통적으로 진골귀족으로 편입이 되어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소외당하는 왕따당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1차적으로 누구하고 맞았겠냐. 김춘추하고 뜻이 맞았는 겁니다. 이건 김춘추는 신라 핵심 왕족 출신이면서도 자기 할아버지가 쫓겨나고 해서 배제당하는 그런 소외된 입장이 뜻이 맞았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공통분모는 뭐냐면 유학에 대한 소양을 두 사람 다 가지고 있었다. 유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기존의 신라 국가를 가지고는 더 이상 꿈을 펼쳐볼 수가 없다. 새로이 대안으로 만드는 게 불교에 대한 불교적인 이상국가의 대안으로서 유학을 이데올로기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 그 속에는 뭐냐면 능력에 따라 가지고 평가받는 새로운 신라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건데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되기 전에는 막 요구를 하다가 내가 되고 나면 그 원래 있는 모습을 본받아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 이런 겁니다. 정치사라고 하는 오늘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몰아주기냐 나누어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 하다가 나누어 가지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되고 나면 말이죠. 이제 한 사람이 몰려가는 거. 이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인간이 탄생하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사유의식, 사유재산의식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인간적인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탐욕이 생겨나니까 이게 권력을 가지면 부장 안에도 권력을 안 가지고 나눠 가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모 씨가 그 사람 오래된 사람인데 연세도 많은 부인데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될 텐데 뭔가 나와서 이게 옛날에는 아들 시킨다 이러더니 이제 내가 한다 이래가지고 약간은 좀 아주 좀 우아스럽게 사실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옷 입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빈몸으로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나이 들면서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버려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고 그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내 분수에 맞는 욕심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욕심보만 키워가지고 욕심만 지키려고 그러는 걸 우리가 가장 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오다 가다 보니까 노욕의 한 전형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욕심은 하늘에 끓임 없이 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공자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게 다. 근데 옛날에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나이 70, 80, 90 돼가지고
100살 돼가지고 나와서 떠들어 사는 것도 좀, 본인은 그래 살지 못하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너무 희소한데, 다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떠들고 하는 거 보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늙은 사람의 지혜보다 농경사회에서는 경험이 사계질이 순환하고 지혜를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주머니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안 배웁니까? 손자보고 옛날에는 뭔가 뭐라고 지시만 해도 되는데 요즘 손자한테 야 이거 뭐하노 어떻게 하노. 회사에 나가가지고 회사에 그 부장 이상 임원이 되면 말이에요. 그 위에 임원이 되면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요. 교사들도 40대, 50대 들어가면 젊은 교사들한테, 왜냐하면 다루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해 나오는데 못 따라가고 물어야 되니까 과장, 부장, 교장, 교감하고 물어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사표 던지고 나오는 사람도 명퇴하고 이런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그러는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도 좀 기울이고, 이게 함부로 이렇게 애들 일하고, 연공서열, 나이만 가지고 우겨냈던 전통시대하고 달라졌으니까, 달라지고 머리 비우고 이래야 마음이 편한데, 자꾸 늙어서 노력을 부리면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장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그게 옛날 참 성현들 말씀이 다 문제의 출발은 공자도 그렇고 이 부처도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없다. 니는 뭐하노 욕심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 스스로 마음을 다져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삶의 형태를 보니까 김유신 집안은 들어와가지고 진골기족으로 편입이 됐지만은 굉장히 소외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끼리 동명상련의 입장에서 이제 그 동지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김유신 없는 김춘추, 김춘추 없는 김유신 이렇게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혈맹,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보수적인 진골 귀족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랐다. 그것이 결국에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전 속에 들어있는데 중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주로 전쟁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출생은 595년생입니다. 595년 태어나가지고 김유신이 673년에 사망을 하는데 우리 나이로 79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중반부 넘어가가지고 중후반부의 내용은 열전 속에 등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이야기가 없어요. 과정의 이야기가 그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화랑으로서 활동하던 내용. 이것이 열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산에 가가지고 공산에 가가지고 이제 수련하는 이야기. 김유신이 화랑으로서 용화향도라고 한 이름의 화랑도 조직의 화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산 이제 중학에 들어가가지고 수련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중학을 단석산으로 옛날에는 보려고 하는 견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중학이라고 하는 팔공산인
인데 팔공산 중에도 은혜사에 가면 이 동쪽 그 끄트머리 은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은혜사라고 하는 절 자체는 뒷날 만들어진 거고 그 올라가서 보면 중암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제 돌구무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쪽이 맞다 이렇게 봐요. 제가 굉장히 그 많이 과거에 거기 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대구에 그 문화방송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와가지고 한 3주 만에 한 번씩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이게 그 경북 일원에 가볼 만한 곳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유적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한 6개월 하다가 그 중에 중간에 이제 갔던 대상이 뭐냐면 돌구문절입니다. 돌구문절 가가지고 사람이 참 매스컴이 무섭구나라고 그 이제 올라가가지고 스님도 만나고 이제 뭐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왜 돌구문절이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단석산을 중앙으로 보는데 단석산 중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김유신이 수련하러 안 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김유신이 중앙석굴에 들어가가지고 수련했다라고 하는 그 중앙은 여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해서 그 가면 중앙맘이라고 하는 이게 거기 설화들이 그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장군수라거나 거기 뭐 거기도 단석이 있어요. 있고 여기 디귿자로 되어가지고 아주 그런 훈련하고 거기에 그 원효와 관련되는 이야기 또 많이 전해지고 이래서 끝에 이제 소개를 이래 했더니 그 이제 스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일주일 지나고 제가 그 어떤 자 했더니 사람이 엄청 멀습니다. 3,000명이 왔다 이랬다. 내가 한동안 거기에 스님 그 뒤에 가도 뭐 그 스님 만나서 볼 일은 없지만은 한때는 은혜사보다 그 시주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그게, 야, 이게 매스컴 힘이 놀랍고 무섭구나. 그게 뭐냐면, 팔공산이 길이가 한 22km 정도 되는데, 가장 끄트머리,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중앙에 그 기운이 많이 모여드는, 그 걸어 올라가 보면 이제, 은혜사 안을 통해가지고, 저기에 무슨, 암자를 거쳐가지고 올라가면 하루 정도 코스,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 영천 밑에서 차가 없으니까 밑에서 내려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가가지고 걸어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팔공산을 종주하고도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가면 화랑설화 마을이 있는데 화랑설화 마을도 이것과 인연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특히 거기에 수련할 때 그 도사를 만나는데 난성이라고 하는 도인을 만나가지고 통일의 뭐 비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김유신 열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말이죠. 삼국 사기에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김유신의 그 현손에 해당이 되는 김장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김유신 열전 행록을 10권을 지었는데 10권을 줄여가지고 삼국사기 세권의 열전을 정리한 것 같은데 대신 삼국유사에서 이련도 그 책을 봤을 터인데 그거와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백석서란 김유신조에 보면 백석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랑용화향도의 낭도로서 백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백석이 김유신을 꼬여가지고 이제 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영천에 가가지고 가다가 이제 쉬었다 가는데 이제 앉아서 술도 먹고 밥 먹고 먹는다고 쉬는데 이제 백석이 어디 간 사이에 여신이 3명 나타나가지고 삼산신입니다. 거기 고라신이라고 하는 게 고라가 삼산 오합 가운데 삼산에 영천에 고라가 있거든요. 나타나가지고
니 가면 전마제가 나쁜 놈이고 스파이니까 니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족치니까 이제 백석이 당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원래는 고구려 사람인데 원래 추남이라고 하는 점쟁이인데 네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환생을 해서 김유신이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날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라고 이래서 내가 왔다고 해가지고 실토로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설화적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압록강 물이 역류를 하니까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추남을 불러가지고 저 물이 왜 역류하노 이러니까 추남이 그게 그 왕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왕비가 사통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왕비가 보고를 듣고 노발대발 하니까 이게 왕이 긴가민가 해서 니 그럼 다른 거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가 안 푸는가, 니 용한가 안 용한가 보자라고 해서 니 통속에 쥐새끼를 넣었는데, 니 여기 뭐가 들어있노? 쥐가 8마리 들어있으니 이러거든. 쥐를 1마리 이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틀리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고 난 뒤에 내가 이 신라에 환생해가지고 내 고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그 추남이 점쟁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과연 쥐새끼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에 7마리 나와서 전체 8마리가 들어있었던 걸로 삼국유사에는 이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다 써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만 기록해가지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젊은 시절에 관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610년 이후에 설화적으로 이야기 외에 자기 김춘추하고 노는 이야기 말고는 어떤 관력을 거쳐서 성장해 갔는지 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629년에 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그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 서연하고 그 다음에 김유신 아버지 김춘추 아버지 용춘하고 그 두 사람이 그 장군이 되고 지는 부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그 낭비성 싸움, 오늘날 그 청주입니다. 상단산성 쪽인데 그 남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저 한강유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주 지역 상단산성이 있는 곳을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나가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있고 더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40대 후반이 돼, 그건 50에 가까워가지고 642년 이후입니다. 642년은 사실은 아주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신라가 백제가 싸워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본격화되는, 우리가 삼국통일전쟁을 언제부터로 잡아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642년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한 40년 동안 백제 무왕이 끊임없이 그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성왕의 죽음에 대한 그 보복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디 오느냐면 지리산 자락에 함원, 함양, 산청, 그 다음에 그쪽에 그 남원, 이런 쪽을 놓고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낙동강 전선에 들어와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게 642년의 일이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김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대장으로 나가 있었어요. 김품석이 대장으로 나가 있었는데, 김품석이 현장에 갈 때 자기 김춘추의 사위로서 딸도 데려가고 이랬는데, 왕경에 있을 때 자기 측근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거기에 이 여자의 발긋 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여기 데려갔던 자기 부하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야성 출신의 그 지역 유력자들의 뭐 여자들 이런 게 아주 그 손을 대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백제가 이게 그 반발해서 백제로 도망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대야성 함락을 시킬 때 마지막 이제 총공세를 펼칠 때 그쪽에 도망간 사람 신라 왕경에서 자기 부하로 나갔다가 도망간 사람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와서 함락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여기 보인 김품성의 행태라고 하는 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게 끝까지 여기 죽었어야 되는데 그 대야성 출신의 이제 그 죽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야성 지역 출신인데 죽죽인 지방민으로서 끝까지 항전하자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꺾이지 말라고 죽죽이라고 대나무처럼 말이지 이래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항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김범석이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결국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가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끝까지 싸웠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여기 이제 세력으로 부상해 나가던 김유신하고 김춘추 세력이 일대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김춘추가 자기 목을 내놓고 고구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개소문이 정권을 막 장악했던 시기인 그 강경파입니다. 인마 와서 주변에서 정말 죽이자라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김춘추가 가면서 이제 요즘도 그러잖아요. 뇌물을 써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죽이기로 했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강경파인 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돌아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김춘추가 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호랑이의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들어가서 이제 다행히 살아나올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도 안 가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뭐 당나라에도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걸 가지고 외교가다 이제 외교의 성부사다 김춘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뭐 일생일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자기 안팎으로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김춘추가 대외적 활동을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군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백제와 이제 싸워서 성공을 이제 거두가는 겁니다. 대야성 함락이 되고 낙동강 이서 지역을 잃었지만은 이제 그걸 회복하는 작전을 결국에 다 회복은 하지를 못해요. 오늘날 어디냐면 그 창지역 그 지리산 그 소백산맥 북부지 그 창하고 이쪽 지역은 나중에 백제 영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 663년에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신라 영토화 하는데 강 건너에 있던 지역을 이제 회복하는 그 공로를 세웠던 게 김유신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기반을 회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발언권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이제 진덕 이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군사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래서 6인의 핵심 그룹이 신라 정치를 좌우하고 결정 내리는 대신 회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멤버로 이제 김유신이 포함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의장에 해당이 되는 인물이 알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덕여왕대는 공동정권이다. 아직까지는 이게 여러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정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싸움이 이제
647년 1월에 벌어진 그 비담의 난이었습니다. 김춘추가 12월 달에 일본에 가고 난 뒤에 비담의 난이 벌어지는데, 비담은 어디 가느냐 하면 병력을 명활 산성에 주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월성에 왕당파들이 있는데, 이 비담이 일파가 초장에 승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월성만 남겨놓고 굉장히 위기에 수시에 몰렸는데, 이제 다 몰락하구나 라고 했는데, 김유신 그 열절에 보면 김유신이 꾀를 내가지고 아주 밤에 그 원래 유성이 떨어졌다라고 했고, 신라가 이제 아주 그 지키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졌구나라고 했는데, 밤에 왜 불을 붙여가지고 연을 올려서 유성이 내려왔다가 돌아가서 하늘의 뜻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독려해가지고 이제 난에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활산성 아주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월성에 있던 왕당파가 승리함으로써 명활산성은 무너졌다. 의도적으로 이제 붕괴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활산성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거기에 저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랬어요. 많이 올라가고, 거기 뭘 찾아러 간다고 많이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하튼 647년은 642년만큼이나 647년은 김춘추가 실권을 장악하고 김유신도 거기에 동지로서 하나의 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해가 647년이다. 그래 기억해야 될 게 642년, 647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는 그렇게 활약이 보이지 않는데 660년에 가가지고 김유신이 상대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이 되는, 여기에 이 무열왕 그 김춘추의 한 이게 승부수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정상적 과정이라면 김유신은 상대등에 임명이 될 수가 없는데, 상대등에 임명해서 이때 660년은 뭐냐면 전쟁이 벌어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659년에 말이죠. 김춘추 무열왕이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지위도 입장도 불안하고 전쟁의 기운이 이제 전운이 굉장히 감돌고 주변의 지역에서는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나라에 계속해가지고 병력을 요청했는데 645년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당은 고구려를 성공한다라고만 해왔고 전쟁을 해왔습니다. 주변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659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김인문을 말이죠. 사신으로 보내면서 여기에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대문장가가 이렇게 국서를 써가지고 이제 글을 써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무열왕이 전쟁하기로 결단을 659년에 내리고 만일 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동력으로라도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는 겁니다. 연락이 언제 오냐, 내일 오냐, 모레 오냐. 한 659년 7월 되면 당나라 내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천무후가 그동안에 당태종 649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사망하면서 척천무후가 이제 고종이 눈이 들어가지고 데려오고 척천무후가 자기 경쟁 세력들 다 죽여나갑니다. 죽여나가면서 659년이라고 하는 척천무후가 당 고종의 외삼촌인데 장손무기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당의 개국 공신이고 실권자인데 당 고종이 유약한 사람인데 황제의 지위에 오르도록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장손무기인데 장손무기를 칩니다. 쳐가지고 장손무기가 귀양나다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척천무후가 헤게모니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니까 기본적으로 고구려만 공격하다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당나라에서 백제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와 있던 일체 외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면 우리처럼 오늘은 모여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땅덩어리에 넓잖아요.
결정을 내려가지고 출입하는 정보를 주로 이제 그 일본 계통 사람들입니다. 백제계통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출국 금지, 입국 금지 시켜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659년 7을 걸었습니다. 국경을 이제 폐쇄하면서 동원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아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맨날 며칠 이렇게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종래처럼 육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산동네에서 출발해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방안이었어요. 전쟁 방식이 백제가 이거 뭐 불났나요? 백제가 방심을 한 거예요. 백제가 멸망의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북쪽에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고구려가 안전하고 공격을 안 받으면 우리 이상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 허를 찔린 거죠. 바다를 통해 가지고 13만 병력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그 전에 신라에서 많은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김인문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향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물도 또는 덕적도라고 하는 인천 앞바다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신라 병력은 5만 병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 신라 백제를 바로 공격을 안 하고요. 한강 유역으로 가 가지고 경기도 이천 여주 지역까지 올라가서 당나라와 밀약해 가지고 이제 저기는 배를 타고 이제 신라인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오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청주를 거쳐 가지고 보온으로 해서 이제 금산을 지나 가지고 지금 논산 방면으로 이제 가는 황산벌로 가 가지고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 총사령관 임명을 660년에 김춘추가 귀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이제 결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백제에서는 어디로 막아야 될지 모르다가 바다로 들어오는 걸 막자 허를 질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결사대를 계백을 보내가지고 황산벌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에 아주 고전을 합니다. 5,000명 결사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당나라는 별로 저항 없이 금강 입구에까지 왔는데 맨날 며칠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하루 어겨가지고 여기 이제 어기니까 그 선봉에 섰던 신라 장수를 당해서 목을 베려고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강경하게 나와서 백제를 멸망시키기 전에 사정도 모르면서 이래가 당나라와 싸우자라고 하는 강경한 그 입장을 취해가지고 당나라를 좀 굴복시키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이후에 668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갈등을 이제 당나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660년에 황산벌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가 함락이 되고 의자왕은 도망을 가서 공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공주에서 붙들려 가지고 이제 항복을 해오게 되는데 이 사후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입장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고구려 공격하자니까 신라는 백제 땅덩어리를 다 내주면 우리가 가겠다. 그 다음에 가겠다는데 거기에 이 도독부를 둬가지고 직접 지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자왕의 아들 부일용을 보내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갈등이 이제 660년 이후에 빚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을 치러 나가다가 신라가 말이죠. 모른 척하고 금강의 북쪽 지역, 금강의 그 건너편 지역은 구원운동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당나라가 영역을 장악하는데 남쪽 지역으로부터 그 밑으로는 자기 땅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백제를 이제 당을 도와가지고 고구려 공시에 마지못해 이제 나가는데 막바지에 말이죠. 막바지에
고구려 공격에 이 중간에 막 병력도 제공해주고 음식 식량도 제공해주고 하다가 막바지에 가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평양성 전투에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김유신 지휘 아래 병력들이 총력전을 기울여서 평양성 전투에 군공을 세웁니다. 당나라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전쟁에 나가면서 김유신이 말이죠. 문무왕에게 이게 저기 보면 편의종사권이라고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모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 그 다음에 군공 포상하는 권한도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이제 편의종사권입니다. 그 김유신이 따라가서 이 신문에 뛰어넘는 군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주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문무왕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니 이를 맡겼으면 다 맡기고 그게 뭐 포상을 하기로 했으면 내한테 맡겨야지라고 해서 김유신은 이런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뭐 외삼촌이고 문무왕에게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면서도 김유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굉장히 컸다. 김유신이 그리고 굉장히 강골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획력이 대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위상이 점차적으로 이제 김유신의 공로가 굳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 아주 그 통일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제일 최고의 군공 포상을 받습니다. 백제 땅덩어리 170몇 개소의 목마장을 나눌 때 김유신이 단연 최고입니다. 최고로 이제 나누고 관등이라고 하는 17관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이게 대각관이라고 하는 거. 대각관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김유신이 대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태대각관이 됩니다. 군공포상하는데 별 5개 가지고 안 되는 건데 별 6개를 또 달아주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최초의 태대각관. 요거는 김유신을 위해서 만드는 관등이었고요. 그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태대각관이 되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관등은 아니었습니다. 김유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군공을 세웠으면 이런 관등을 새로 만들고 제일 최고의 이 경제적인 혜택, 시급을 지급하고 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가지고 이 금강국 중심의 역사책이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제목이 말이죠. 제목이 개황록입니다. 개황. 황실을 열었다라고 하는 오늘 김유신 열전에 보면 그 가락국기라고 하는 기록이 김유 열전이 아니고 상유사에 보면 엄청난 물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왕기가 쭉 나와 있는데 요 기본 골격은 그 시기에 만드는 이 책 자체는 고려 문종대 와가지고 정리되지만은 원래 문무왕대 김유신 집안을 신라 왕실과 대등한 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왕록이라고 하는 책을 금강국의 역사로서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사실은 통일 신라 왕조의 외가에 해당이 되니까 한동안 중대 사회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표방한 게 뭐라고 표방하느냐 하면 수로의 뿌리도 신라 왕실의 뿌리도 어디에 있다고 내세우느냐 하면 중국의 소금천씨가 우리 김씨의 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기록에 이제 나타나는데 문무왕비가 그 최초입니다. 문무왕비에 나타나는데 김유신 열전에도 우리 금강국도 소금천씨 후예다라고 해서 동등하게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김씨의 뿌리가 거기에 있고 중간에 경주 김씨는 이제 투를 등장시키고 금강국은 수로를 등장시키는 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긴 김씨의 그 중간 조상이 우리 흉노족의 뿌리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금강국은 이제 김의 수로왕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나가면서 공동조상에서 나온 분파다 이런 의식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673년에 사망을 하는데, 사망을 하기 임종 직전에 문무왕이 직접 사가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이제 자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맡을 수 있겠느냐, 엄청나게 부의도 하고 이렇게 해줘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김유신이 그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무덤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 무덤이 바로 여기에 가면 김유신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김유신 무덤이, 그건 뒤에 그 성물들이나 이거는 아무리 빨라도 8세기 말입니다. 8세기 말에 만들어져 가면 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 조선시대에 김유신 무덤을 그렇게 비정을 조선 후기에 해가지고 지금도 전해지는데, 근데 김유신 열전에 보면 말이죠, 이 김춘추 태종 모혈왕 무덤에 배장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김양이 죽었을 때, 김양이 849년인가 사망을 하는데, 김양이 죽었을 때 김유신의 구례에 따라 가지고 김춘추 무혈왕의 무덤이 있는데 배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무덤은 여기에 바로 옆에 가면 그 무덤은 김유신 무덤이다. 김양의 무덤 옆에 있는 무덤은. 그래서 새롭게 비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근거가 없이 서학서원에 바로 여기에서 이 김인문 비가 나왔어요. 김인문의 무덤은 저 위에 올라가면 여러 개 무덤이 있는데, 여기 뭐 진흥왕 무덤하고 이거 큰 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로 생각이 되는데, 비가 여기에 나오니까 여기에 여기 있게 김인문 거다라고 하는, 비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밖에 전혀 없습니다. 다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는데, 비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저기 김유신 거기 그 기부도 있잖아요. 김유신 죽고 난 뒤에 신하로서는 최초로 그 비가 세워진 게 김유신 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김유신이 죽고 난 뒤에 33천 천신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천신이 되어 가지고 두 개, 하나는 만파식적, 하나는 흑옥대를 주는데, 천신의 이름으로 주는 게 흑옥대고, 흑옥대가 신라 왕이 개성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는, 통일 이전의 천사옥대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게 바로 이 흑옥대고요. 신라의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파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흥무대왕으로 나중에 가면 추봉이 되는데, 추봉은 흥덕왕대하고 마지막에 경무왕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흥덕왕대에 와가지고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통일은 김유신이 없었으면, 김유신이 없는 한국 통일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강국계에는 신라에 편입이 되어 들어와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이후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김유신이 동생은 별로 자기 형 때문에 부각이 안 됐지만은 김흠순이라고 하는 인물도 한국 통일 전쟁에 나서서 엄청난 군功을 세웠던 거고, 그 아들 손자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경덕왕대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진골 귀족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고, 김유신의 자손이 죽임도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